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원천세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와 근로자는 정확한 연말정산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내용,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관련 업무 일정, 그리고 일괄 제공 서비스와 간소화 시스템, 개편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사항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사항입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산 보육수당은 뒤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 보육수당을 매월 10만 원에서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약 18만 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액은 송금 또는 필요경비 범위에 해당한다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단,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금액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종업원에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사용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적용 대상자의 특례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근로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금액이 상향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제한도는 상환 조건에 따라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요건이 기준 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연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어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를 살펴보면 공제 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 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주택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차입금 연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차입금 이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차입금 이전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고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5만 원을 공제하나 2명인 경우에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를 살펴보면 공제액 상향은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되는 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로 종전과 동일하나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에 한해 40%를 한시적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세법 개정안 확정 내용을 보면 2025년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를 적용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5천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 200만 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1억 원을 기부하는 경우 700만 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총 급여와는 관계없이 모든 근로소득자는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중 200만 원까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요건 중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제한도 부분에서는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자의 6세 이하 부양 가족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상향되었으며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국외 근로자의 비과세 금액은 월 100만 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나 외항선과 원양어선의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는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재외근무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에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 추가되었고, 여기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자란 재외항공 문화원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의 직원이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자금 대여이익 비과세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하여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종업원은 주택 구입과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저리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정 조건의 종업원은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2월 29일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산 보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 비용을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보육 비용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와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 보육비를 말하는 것이며, 적용 시기는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
당초 연금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에 납입되었다면 원천 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이러한 주택차익에서 발생한 수익을 연금의 수령으로 간주하여 세액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 소득세 15%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2월 29일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에 따라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순서를 화면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례기부금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용역 가액을 현실화하고 인정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계산 시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것에서 8만 원을 곱하는 것으로 계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단서 규정이 신설되어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용역 가액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2월 29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2024년 3월 1일 이후 원천 징수하는 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른 출자 금액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를 살펴보면 특례 적용 대상이 추가된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신설된 특례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유망 클러스터 내 학교의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유망 클러스터란 관련 법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 외국인 근로자, 내국인 우수인력 관련 특례 배제 요건이 보완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18조의 2, 18조의 3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 및 특례 규정에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요건으로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특수관계 판단 시점을 과세연도 종료일이 아닌 근로기간 중으로 확대하여 근로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그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으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되었으며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납입한도 금액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 시 펀드 전환 가입을 허용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펀드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였으나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 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형 장기펀드, 공모 부동산 펀드 전환 가입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 가입 후 3년 이내에 가입 상품 변경이 불가하였으나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 이체의 경우에는 해지로 보지 않고 추징하지 않음으로써 청년층의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총급여 요건과 한도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고 종합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금액은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내용 중 소비증가분 추가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100만 원을 한도로 추가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2024년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며 이러한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사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이며 적용연도는 혼인신고를 한 해입니다. 생애에 한 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50만 원이며 적용기간은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자가 해당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이며 즉 2024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로 초혼인 30살의 A와 초혼인 28살의 B가 2024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 시 A와 B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세액 공제를 받은 재혼인 40살의 C와 초혼인 35살의 D가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7년 연말정산 시 D만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혼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는 재혼인 E와 F가 2026년 7월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연말정산 시 E와 F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비과세 대상으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의 공통지급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해당되며 2024년 연도 중 지급한 수당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을 포함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출산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고 양육수당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월 20만 원을 비과세 적용합니다. 출산지원금이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출산과 관련하여 일시에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최대 2회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하는 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고 2024년 연도 중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개정 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조세 회피에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을 명확화하였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에서 20세 이하란 만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러한 세액공제 합계액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어 특례기부금 단체 또는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도 각각 특례기부금 단체, 일반기부금 단체에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특례기부금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일반 기부금은 영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 제한법상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으며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와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과세특례 규정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세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24년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수당 비과세 내용에서 6세 이하의 의미입니다. 2022년 말 민법상 나이 규정이 개정되고 2023년 6월 말에 해당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6세 이하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8월 12일 기획재정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6세 이하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즉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대부분의 나이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나 보육수당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 기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후 환급은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비를 지출한 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본인이 직접 진료비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사후 환급금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해 과다공제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또한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에 지출한 진료비는 공단에서 다음해 8월 말경부터 지급이 이루어져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단 기한 후 신고 시 사후 환급금으로 인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판단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규정에서 주택요건으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기준시가 4억 원의 판단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닌 임대차 체결일 기준입니다. 해당 내용의 행정해석이 2024년 4월 30일 생성되었으므로 세액공제 적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시 차입금의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기존 은행에서 금리가 좀 더 낮은 타 은행으로 대환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초 법령에서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 차입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24년 2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은행 간 직접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출자 본인이 변경 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변경 전 은행에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신고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이며 즉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할 때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주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총 급여액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는 비과세 소득은 대표적인 몇 가지 항목만 나열한 것입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며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 구간에 따라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됩니다. 각종 소득공제 중 먼저 인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등에 대해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혼인 여성 근로자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 50만 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만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가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연금보험료로 전액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단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의 보관증 빙서류만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특별소득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기부금은 공제기간 경과로 인하여 삭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납입 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있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말하는 것이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이자율 2.9%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임차 차입금인 경우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상환액의 40%이며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세대원과 일정 요건의 외국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이 그 대상입니다. 공제 가능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은 첫째,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으로 자금이어야 하며 둘째,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우선 공제 요건 중 주택규모 요건이 취득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고 공제 한도가 대출 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금융기관 간 직접 상환뿐만 아니라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전체 한도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한도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에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 세액 공제와는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연 72만 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2014년 귀속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입니다.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며 2016년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폐업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공제 한도는 사업 또는 근로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입니다. 주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있습니다.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현재 폐지된 상태이며 올해 세법 개정으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납입 금액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금액은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의 소득공제입니다.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의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일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소득 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금액의 50%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출자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의 한도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2026년까지 화면에서 보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1천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15%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 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 비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 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 금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입니다. 추가 공제 금액을 살펴보면 공제 한도 초과 금액 중 전통시장 공제금액, 대중교통 공제금액,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 공제금액을 합하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연 3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추가 공제는 2023년 대비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공제율을 적용하여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간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금액의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즉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요건으로는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 납입 금액부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금액의 한도는 600만 원이며 즉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제 요건은 가입 당시 19세 이상 34세 이하자로서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거나 직전 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자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가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추징 요건을 살펴보면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나 사망,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와 다른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 가입 후 보유기간의 합계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한도 초과액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별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액 감면 중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인 경우에는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70%, 청년인 경우에는 90%이며 한도 금액은 연 200만 원입니다. 청년인 경우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은 차감하여 계산하며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직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월할 계산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 55%, 130만 원 초과하면 71만 5천 원에 1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공제합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74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세액 공제입니다. 결혼세액 공제는 개정세법 내용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므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즉, 자녀가 8세 이상인 자녀가 3명인 경우 연 6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입양 자녀에 대한 공제입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 공제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한도 금액은 연간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면 연간 900만 원입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공제 대상 금액은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지금부터는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 중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보험은 납입금액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납입금액은 각각 연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60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미숙아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지출한 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그 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약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금액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네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2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금액과 공제율을 살펴보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면 기부금의 15%를 공제하고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를 공제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를 공제합니다. 단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입니다.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이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것은 2024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소득 금액 기준에 따른 공제 대상 금액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세액 공제입니다. 근로자가 특별소득 공제인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
특별세액공제인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 원을 표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부금 중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그리고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는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한도는 법령 개정으로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15%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 원 이하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자 명의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명의여야 하며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납세조합 세액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은 100만 원이며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경우에는 월할 계산합니다. 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는 과거 규정이며 현재 적용받는 근로자가 극소수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 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외국 납부세액은 한도금액 초과 시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며 결정세액에서 현재 근무지인 주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면 차감징수세액이 계산됩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의 적용 순서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신설 규정인 결혼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와 자녀세액 공제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번 차트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의 주요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유형입니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장애인 경로우대 등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이들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등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오니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종류별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화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중복공제 유형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을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 1명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받는 경우 또한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때 공제순위는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가 우선순위이며 다음으로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 즉 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양가족 중 사망자 또는 해외 이주자를 공제받는 유형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직계존속도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주택마련저축을 과다공제받는 유형입니다.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가 불가하며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 1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 또한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과다공제받는 유형입니다.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2주택 여부 판단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대원이 공제받는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과다공제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시기 전에 공제 요건과 사실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연금저축 과다공제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공제받는 경우 또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보험료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 의료비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대표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의료비 지원액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나 진단서 발급비로 지출한 금액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열 번째, 교육비 과다공제입니다.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며 자녀의 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부모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학자금을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학자금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1번째, 기부금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부양가족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기부금은 2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이나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사례 이온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1가지 주요 과다공제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그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과소납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과다공제가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의 과다공제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오니 연말정산 시 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공제 받는 일이 없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와 근로자 모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 업무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증명자료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는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요건 등을 검토해야 하며 2월 28일까지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매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함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등을 통하여 제출하며 이때 기부금 명세서와 의료비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 환급 신청분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다음은 일괄 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는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명단을 2025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자 명단 등록 시 회사는 일괄 제공받는 일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 제공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2025년 1월 15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완료되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회사는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과다공제 시 수정신고로 인한 불평과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 가족의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한편 해당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외하고 제공됩니다. 다만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 보험료 자료는 기존대로 전부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득 초과자 명단을 화면과 같이 간소화 자료로 새롭게 제공하는데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 가족의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반드시 공제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 개편은 2006년 서비스 개통 이후 가장 큰 폭의 개편이므로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납세자에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내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본 동영상 자료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